그 다음으로는 이승훈 학생과 안진석 학생이 CFA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학번 안진석입니다. 저는 최근에 백에서 공부를 하면서 금융계열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금융계열에서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자격증인 CFA 레벨 2를 취득한 선배가 있다는 것을 학교 플랜카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겨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CFA 레벨 2를 합격한 17학번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언뜻 들었는데 CFA 자격증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난이도와 위상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예전부터 금융권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운 좋게도 CFA 레벨 2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금융 자격증 난이도 표인데요. CFA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 있어야지 응시가 가능해 사실상 레벨 2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최고 난이도 자격증입니다. CFA는 이제 국제 재무 분석사의 약자이고요. 다양한 금융 기법들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구하고 이를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의 가격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저도 이제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모든 학습 과정이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시험도 영어로 보는 국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사전 답변에서 영어에 대해 자신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한글로 된 금융 용어도 되게 어려운데 영어로 학습하고 영어로 시험을 보는 자격증을 응시하기에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학년 때 약 1년 정도 토익을 공부하면서 영어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휴학을 하게 되고 그 다른 금융 자격증들을 공부하면서 영어와는 다시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CFA 공부를 고민할 때 모든 것이 이제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자격증을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 있어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하였고, 또 투자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큰 리스크도 져야 하듯이 저도 이제 CFA 취득하기 위해 영어라는 리스크를 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이제 CFA를 학습하면서 다시 배워가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요. 물론 모두 영어로 돼 있어 익숙치 않아 이제 처음에는 하루에 4페이지 정도밖에 진도를 못 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영어에 익숙해져서 이러한 영어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저는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포기하기보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극복해낸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금융계열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 금융계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인데요. 금융시장론을 통해서 금융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처음에 금융 입문 자격증이라고 알려진 AFPK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또 이제 그중 투자 파트에 가장 매력을 느끼게 되어 이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학과 공부를 접했을 때 이 공부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될까 의심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학과 공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이제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그 과목에 관련있는 직업이나 자격증들을 알아보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다 보면 이제 추가적인 정보도 얻게 되어 자신의 길을 구체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CFA는 합격하기 되게 힘든 시험이었을 텐데요.
합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CFA 레벨 2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 대략 700시간 정도를 투입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대략 한 8개월 정도 수업 기간을 가졌는데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해가지고 한 거의 2000시간 정도를 투자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불합격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공부하였다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전의 자격증들도 비슷하게 공부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시간 정도면 합격 라인으로 보고 있고, 또 CFP 같은 경우에는 500시간 정도 공부하면 합격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각각 400시간, 1000시간 이상 공부하여서 이제 다른 수험생들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불합격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공부했었죠. 아, 그래서 AFPK 전국 4등과 CFP 전국 차석이 가능하셨군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자격증들인데 합격으로 인해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금융 자격증인 AFPK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최고의 금융권 최고의 자격증이라는 CFA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CFA를 취득하는 게 저의 로망이었는데 이제 그 로망에 한 발자국 다가갈 때마다 너무나도 달콤했고 또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과 현실의 간격이 점점 좁혀질 때마다 저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었고 또 이제 저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합격이라는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합격으로 인해 이제 물질적인 혜택도 큰데요. 학과에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시에 다양한 그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격증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AFPK, CFP, CFA 등등을 취득하면서 학과에서 다양한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어하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장학금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FA 학부를 통해 이제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증권사, 금융공기업과 같이 이런 금융기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네, 합격을 통해 내면의 변화, 경제적인 혜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셨군요. 저도 이렇게 합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동기부여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후배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학술지에 나와서 가장 말하고 싶은 주제인데요. 아직 진로를 못 정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과 공부를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또 단계별로 계단을 밟아 올라갔듯이 이제 본인이 흥미가 있는 과목을 시작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차근차근 정보를 모으고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향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방향이 틀리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처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분명 이전과의 생활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수록 이제 정말로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꿈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수험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힘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네요.
저도 원하는 것을 위해 얼만큼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그 공부하실 때 그 혼자 하는 거랑 학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혼자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거랑 학교에서 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았고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휴학했을 때는 혼자 공부했고 이제 복학해서는 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의 차이점은 그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은 그 자신만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뭐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쉬게 되고 또 이제 그게 불안하니까 원래 공부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 불안해서 14시간 하게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동아리라고 KFC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금융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학과에서 취업 준비실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또 좀 많은 도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었죠. 네. 네. 아까 그 시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뭐 AFTK에서는 600시간을 하면 되는데 본인은 그 2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학습 시간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제가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그 노는 시간, 제가 원래 게임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제 게임을 다 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제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를 다 포기하고 여기 모든 것에 다 쏟아부었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대체적으로 평균 학습 시간보다 네. 2배 이상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공부하면서 나는 이럴 때 정말 위기가 왔다. 이런 위기를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분명히 위기가 왔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위기감이 왔을 때 어떻게 스스로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이런 방법을 하면 그런 어떤 위기감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위기가 안 생기게 그런 위기를 아예 회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회피를 했냐면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취직을 하고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오는 신호들을 좀 차단하고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차단해가지고 이제 아예 위기를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못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외면해야지 자기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질문 있으세요? 네. 계획이요? 일단은 꿈이 있다면은 이제 해외에 있는 증권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도 만약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제 계속 경력도 쌓고 또 영어 회화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게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CFA가 끝난다면 또 이제 미국 회계사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를 위해 찾아주신 선배님들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형래 선배님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경제학과 1학번 졸업생이고 현재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선촉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행정공무원과 기술공무원과의 비교, 그리고 조금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렬로 들어가면은 좀 수월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혹시 여기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공무원 쪽으로 좀 진로를 잡으려고 하신다거나 따로 있으신가? 네, 그러면은 우선에 나중에라도 조금 진로를 잡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제학과 행정학을 복수하고 했고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보통 인문계열로 이렇게 계속 학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알게 된 계기로 조금 우연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저도 굉장히 짧은 시간 준비를 해서 굉장히 짧게 합격을 했는데 짧은 시간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현직으로 들어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말 전문적인 기술에 관련된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행정공무원이라고 해서 아예 기술이라던가 조금 원래대로였으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맡아야 할 보직 같은 데로 가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조직이 인사 이동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따로 정해진 그런 게 없다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빨리 좀 사회생활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만의 조금 고유한 그런 분야를 하나 개척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저는 한번 그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공무원 응시 TO 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안에서 조금 합격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서 조금 합격하기 수월할 것 같은 직렬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응시하시는 지역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직접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그 응시 자격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자신이 응시하는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야지 응시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몇 곳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좀 오래 사셨거나 아니면은 계속 쭉 살아오셨던 본가라든가 그런 곳이 그런 거주지 응시 제한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라면은 한번 굳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연고지에서 직접 연고지 쪽으로 시험 응시해 보시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공무원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기술직 공무원은 따로 다른 행정공무원이나 다른 국가직 공무원들처럼 선택 과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딱 전공 과목 두 과목과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해서 5과목을 고정으로 응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학에 다니시면서 그나마 익숙하신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 같은 공통 과목을 좀 꾸준히 하셔서 점수를 올려놓으신다면은 다른 전공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를 다른 전공자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받아도 꽈락 점수에 해당하는 한 40점 정도만 넘기면은 합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의외로 필기를 합격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면접에서 가끔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채우는 데 있어서 좀 학교 다닐 때 했던 대외 활동들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모전 같은 대외 활동에 참여했던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저와 똑같이 말씀을 해주신 김현일 선배님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를 많이 했었었는데 거의 자기소개서가 사실 그 짧은 시간, 서류 제출을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채우기는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모전을 한 2번 정도 출품했던 그 경험만으로 거의 70% 80%를 다 채웠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사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안에서도 좀 하는 일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랑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현안 업무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그와 관련 법령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이전에 있었던 사례라던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에서 대외 활동을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게 나중에 공무원으로 진로를 트신다고 하셔서 절대 시간 낭비라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되도록이면은
자신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시는 게 좋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정말로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주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실제 그 공직 사회에서 적응을 하는 부분에서나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사실 합격을 하고 나면은 그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 물론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보다는 한번 공무원이 돼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직렬이든지 내가 합격할 자신이 있는 직렬을 찾아가지고 빠르게 파고들고 빠르게 붙고 빠르게 수험생활 끝내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참여하는 공모전이나 동아리 같은 그런 대외 활동들이 설령 자신이 사기업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들어가는데 얻는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응을 하고 안에서 인정받는 데 도움 많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좀 말이 장황했는데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좀 기도하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저희 퀴즈 하나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고요. 병아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약이요. 근데 은진 씨는 아까 전에 받았을까? 병은 씨.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김현일 선배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시만요. 화면 좀. 뒤에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얗게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졸업생 김현일입니다. 저는 13년도에 입학을 하고 1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드릴 말씀이 크게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신 것 같고 저는 부족함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도 저를 가르치실 때 애를 많이 먹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개예요.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가족 이외에는 나에게 100% 주는 사람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최대한 어떻게든 이용해서 나의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 학교에 얼마나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알 거예요. 돈 받아먹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갈 때도 학교 지원금 받고 갔고 돌아와서 공부할 때도 장학금 많이 제도 이용했어요. 찾아보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그거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낸 학비 그 이상을 빨아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학교 장학제도입니다. 그런 거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도 내 돈 주고 학교 아깝거든요. 저는 아일랜드 가 있을 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수업 듣고 금요일 날에는 다른 국가 간의 비행기 티켓을 사서 계속 여행만 다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하고 뺏기신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학교 돈으로 여행을 즐겁게 했다. 그래서 교환학생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혹시 도시재생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랑 그리고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중앙정부에 300억에서 1000억 이상의 계획을 짜는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랑 도시재생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동해시, 그리고 성남시, 광명, 인천, 연천, 포천 등 도시재생을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고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시, 전북 정읍, 그리고 강원도 정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공모전에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왜 뽑혀야 되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넣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구성하겠다라는 걸 완벽하게 피력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1차는 시가 우리 연구원과 함께 하겠다는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은 각 도에서 진행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불러다가 농어촌 공사, 농촌경제연구원, 각 대학교 교수님들 모셔서 컨설팅을 받고 중앙정부에 제출합니다. 중앙정부는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랑 진행을 하고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랑 진행합니다. 근데 그걸 패스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산도 300억 딱 맞춰서 내더라도 삭감시키고 이 사업 다 빼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건 우리가 공모전을 많이 나가잖아요. 저는 대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보이는 거 다 나갔어요. 사기업 아시아나나 현대 아니면 여기 학교에서 진행하거나 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처음 나가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다고 쪽팔린 게 아니에요. 도전을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가 제 마인드거든요. 해보시고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를 찾아내시면 돼요. 못 찾으면 또 지원하셔요. 다른 데. 그러면 점점 내가 뭐가 부족한지 PT 능력인지 분석 능력인지 어떤 게 부족한지 깨닫게 돼요.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성취감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이 공모전을 진행했던 건 3학년 때부터 했어요. 공모전을 지원하는 이런 노력은 1학년과 2학년 때 난 뭘 했냐 저기 훈모습 PC방에서 게임밖에 안 했어요. CU에서 술 마시고 뻔하죠? 이게 우리의 루틴이에요. 여러분이 강원대학교에 왔다는 거의 메리트는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집이 강원도 아니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있을 때 강릉 놀러 갈 일, 아니면 삼척이나 양양 갈 일 거의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접근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내가 보고 느끼는 게 많아져. 그러면 공모전에도 그걸 더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3학년 때 와서 부랴부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발등이 불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공모전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나갔던 공모전에서 심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와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나 놀리냐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전 나름대로 되게 제가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 엄청 잘하는 애 많아요. 거의 뭐 스티브 잡스처럼 하나 띄워놓고 와서 그냥 쭈루룩 설명해. 대본 나오고. 근데 이게 기죽으면 안 돼요. 계속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학교를 이용하고 학교 시간을 할애받고 학교 돈을 지원받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모교 방문했을 때 같은 그 40명 정도 학생들 저 교수님 말고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셨던 반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꿈이 뭐냐? 다들 막 얘기는 해줘요. 혹시 여기 꿈 얘기해 주실 분 없죠? 꿈이 뭐냐고 하면 다들 직업을 얘기해요. 저는 뭐 경찰이 될래요, 뭐 취재 기자가 될래요, 아나운서가 될래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뤘을 때 더 이상 내 꿈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꿈은 직업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정말 소박해요.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내가 병원비 바로바로 낼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과 그리고 아들, 딸,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이 소박한 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 돼요. 자기 집도 가져야 되고 자기 집 가지려면 수도권 집 얼마죠 요즘에? 평균 한 7억 하죠. 인서울 10억 합니다. 10억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직업에 두지 마시고 좀 더 모호한 경계에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고 저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 분야에 들어오시려면 기본적인 석사가 기본입니다. 석사 달고 박사 가시고 대부분 지리학, 경제학 이런 분야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농업경제나 지역경제학에서 많이 오시니까 이런 분야로 연구기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석사가 필수입니다. 석사는 애초에 서류는 내는데 다 바로 나가는 편이라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자, 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저 솔직히 지금 들어와서 선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선후배 관계 지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냥 1, 4학번이 끝이에요. 내가 1, 4학번을 건드리지도 않고 1, 2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고 학생회를 영위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각자 놀아. 주말에 집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후배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선배 이용하시고 아까 뭐 CFA 붙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충분히 경제할 때 공부할 때 물어볼 수 있고 나중에 인생 성공했을 때 찾아가서 나 강대 지금 몇 학번인데 혹시 밥 한번 사달라. 웬만하면 다 사줘요. 사회에 나와 있는 선배들은 경제력이 좋진 않더라도 공무원 공부할 때 저 친구 찾아가도 되고 아까 뭐 북포항, 동양, 뭐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실태 검사할 때 가서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공모전 퀄리티를 높여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한테는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되고 연락처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 지금. 네네. 네. 네. 춘천 캠퍼스가 아니라서 받았던 차별이랑 지역경제학과라서 받은 차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나가면 강원대 코드 똑같이 나와서 강대 출신이나 강원도 출신 아니 모르고 그리고 지역경제학이라서 차별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회 나가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카이가 완전 탑이고 서성환까지 한양대 이 정도까지 명함 내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학교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강원대? 그럼 저 강원대. 그래도 들어봤으니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공모전 가서 입상하시거나 자격증 많이 따는 거예요. 남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 남들 많이 따니까 난 안 딸래.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따야 돼요. 걔네들은 그게 기본이거든. 그럼 나 기본도 안 되는 자격증인 거예요. 저 입사할 때 제 동기들 자격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사 기본에 커말이나 이런 거 GIS나 여러 가지 일러나 포토샵 자격증 다 따고 들어와요. 경제를 하는데도 저는 경제 예비 타당성 예산조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지적도도 만지고 쇠퇴도도 분석하고 일러도 하고 포토샵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차별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시면 강대코도 똑같이 나옵니다. 굳이 이제 너 춘천이야? 했을 때 아닙니다. 춘천입니다라는 경우는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강원도 미팅 갔을 때나 이제 강원도 계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강대 나도 나왔는데 너 무슨 개미야? 이렇게 했을 때 저 삼척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 나가면 뭐 똑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더 질문 없으세요? 네. 저희 교수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동안에 경제 퀴즈 2개 남았거든요. 2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넌센스입니다. 강원대학교를 대표하는 캐릭터 이름. 정답! 그 수민 학생이 제일 먼저 들어서 수민 학생. 네, 맞습니다. 네? 곰돌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재정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이렇게 입으신 저분이 먼저 빠르셔가지고, 네. 네? 네. 받아가세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손 빨리 드시면 그냥 가위바위보로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네. 그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대책 중에서 해결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네, 이거 정 모르시겠지만 무엇을 구가한다고 합니다. 공유지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가한다. 네. 이거 쓰시고. 네? 소유권을 부과합니다. 아. 공유지의 소유권을 부과합니다. 네, 소유권도 부과하는데 딴 것도 부과하는 것도 있거든요. 땡땡 부과.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퀴즈는 다 끝이 났고요. 네, 전체 심사평은 유원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전체 심사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주요 이슈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많이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가 재밌게 구성된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주요 안건들, 쟁점들을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아주 잘해낸 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분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그 그래프도 나오고 하는 것들, 이거 사실 이제 어려워야 이제 상금에 가까워진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분석 결과가 그러니까 사회적 그 일반적인 동의, 그다음에 상식 이런 것과 어떻게 또 관련되는지도 생각해볼 끔찍하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의 인프라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것은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인데, 정책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어렵고, 특히 낙후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 도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도였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아까 잠깐 그 근로장려세제의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과 약간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 개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최저임금 같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매우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러니까 또는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인간에 대한 관점들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 거고 약간 상충되는 것이지만 매우 재미있는 그런 대비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소 배출권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이슈들은 요즘 들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런 환경 문제, 지구가 어느 정도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등 또 더군다나 앞으로 인류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느 분야가 핵심적으로 이제 중요해지는가 하는 것. 지금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를 뒤엎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노동 가치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대비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것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먹거리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새로운 전망도 있는 거니까 되게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주 극도로 첨예한 그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우열에 대해서는 이제 판가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고 또 심지어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맞춰진 각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도 평가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재미있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 제23회 학술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김용민 교수님께서 시상을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유용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이 애써서 작업을 하셨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뭐 이걸 1등, 2등, 뭐 3등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저희 교수님들 마음에는 여러분 다 1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눌게요. 먼저 1등은 나중에 말할까요? 나중에 1등을 하고 3등부터 할까요? 3등은 이경은 왜 3명 해가지고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2등으로 넘어갈까요? 2등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정종대외 2명, 동해 활성화 방안, 동해항 활성화 방안. 네. 어떻게 할까요? 1등을 먼저 발표할까요? 아니면 참가상을 먼저 발표할까요? 세영아 어떻게 할까요? 1등 먼저 할까요? 모두 저희 마음속, 교수님들 마음속에는 1등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냥 점수상으로만, 편의상으로만 1등을 말씀해 드리면 임외시 외 2명 불러오세요. 나머지 두 팀은 참가상이고요. 송윤숙 외 2명 나오세요.
축하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참가상은 우리 안수민 웹 2명. 이학년 대표로 발표를 잘했어요. 축하해요. 그리고 후기를 발표해준 두 친구 학생들한테 또 이승훈하고 안진석 학생한테도 저희가 학과 차원에서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 다음으로는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승훈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증서 지역경제학과 이승훈. 이 학생은 꾸준한 노력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경제학과의 장학기준을 통과하고 타임 모범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11월 25일 지역경제학과 학과장 김영민. 이상으로 제23회 학술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